네, 취업 코치 박세용입니다. 여러분 심사평가원 자기소개서 작성은 많이 하셨습니까? 제출하기 전에 한 번 정도 검토한다는 측면에서 참고 영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22년 상반기 채용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간단하게 어떤 내용인지 채용 포지션 확인하고 작성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30명 정도 인원을 뽑는가 봐요. 굉장히 많은 인원을 뽑고 있는 거죠. 기업의 규모, 단일 규모로 100명대가 넘는 기관들은 일단은 규모로 볼 때 굉장히 큰 기관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부 내용 볼까요? 자, 실제로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직무기술서를 좀 유심히 보고 활용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아쉽게도 또 직무기술서의 활용성에 대해서 아직까지 구직자분들이 조금 100% 온전하게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작성시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직무기술서를 다운받으면 총 이제 4개 정도 나오죠. 심사직, 행정직, 연구직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뒷부분에 저 추가로 보기로 하고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 내용을 어디에 활용하셔야 되냐? 직무수행 내용을 활용하시면 자기소개서 뒷부분을 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다 직무, 전문성, 활용성, 기여도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결국은 이 직무기술서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글을 쓸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니까 일단은 직무수행 내용이 여러분들의 지원 직군별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하시고 그에 맞는 소재 경험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평원 자소서 분석 시작할게요. 자, 1번부터 총 6가지 항목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열심히 쓰시고 뭐 첨삭 받으시고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블로그 등을 통해서 활용을 하고 또 참고를 했을 거라고 믿고 있지만 일단 여러 가지 의견들, 생각들을 정리하는 건 중요하겠죠. 1번 봅시다. 자, 기억에 남는 본인의 실수와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 사실 애매하죠. 공공기관 평가가 블라인드고 실력 중심이고 능력 중심인데 이런 어떤 채용의 기조와 실수 얻을 수 있는 교훈 이게 과연 블라인드와 어떤 상관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어쨌거나 기업에서의 블라인드에 대한 내용은 어떤 기본적인 여러분의 스펙이나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고라든지 전방위적으로 다 본다라는 개념을 보시면 일단 좀 더 여유롭게 너그럽게 이해를 하고 보시면 좋겠어요. 2번 관계를 유지하기 본인이 활용하는 다양한 방법. 딱 보니까 뭡니까? 뭐 의사소통 능력, 대인관계 능력을 묻고 있죠. 자, 세 번째, 봉사정신을 발휘했던 본인의 경험과 이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었는지. 뭐 봉사기관이잖아요. 특히 심평원이라는 기관 자체가 설립의 운영이나 목적을 보게 될 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인재상이라든지 여러분들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항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번째 봅시다. 전문성의 정의와 판단 기준, 전문성을 활용한 우리 원에 입사할 수 있는 거, 기여도. 자, 전문성이라는 것은 직무기술서 앞서 말씀드렸겠지만 이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들만의 유니크한 장점이 있는가? 라는 건데 전문성의 정의를 또 내리라고 했죠. 5번 보면 직무와 관련된 본인의 경험이에요. 사실 뭐 4번과 5번이 비슷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원에 활용할 수 있는, 해낼 수 있는 전문성은 무엇이고 또 5번을 봤더니 관련된 경험은 무엇이고 그 말이 그 말이죠. 자, 우리 지원동에 영향을 준 부분은 무엇인가? 그 말이 그 말인데 약간 영향을 준 거에 대한 계기들을 쓰라고 했으니까 그런 계기들을 만들어내는 스토리텔링의 힘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여섯 번째는 탁월한 성과를 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경험이니까 사실 4번, 5번, 6번인 자기개발 능력이라든지 조직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종합된 어떤 항목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본인만의 차별화된 강점은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여러분을 뽑겠다라는 취지로 출제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세부적인 내용 볼게요. 1번 항목. 자, 실수와 이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교훈입니다. 1400바이트니까 바이트가 좀 많은 편이죠. 뭐 글자 수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드리는 취업 코치의 작성 팁을 보면 1번에서부터 3가지 항목을 드리고 있는데 자, 실수를 묻는 출제자의 의도를 먼저 파악하십시오. 대부분 구직자들이 실수에 이런 소재가 나오면 이 소재에 집중하지만 출제자들은 이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보고 싶을까? 구직자 여러분들의 정보 그것이 먼저 중요하죠. 그래야지만이 거기에 맞는 소재 선택이 훨씬 더 잘 선택이 될 거니까 의도를 따지자면 자기 반성, 자아 성찰 그리고 성찰 그리고 겸손함과 미덕과 이런 기본기를 갖추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실수의 경험을 그러면 찾아봐야 되겠죠. 자, 실수는 여러분들이 나는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는 실수인데 타인이 생각할 때 얘는 왜 그런 말을 하지?
야, 얘는 왜 이런 실수를 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실수 있죠. 자기 성찰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겠다. 두 번째, 말을 통한 실수도 있겠죠. 자,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은 말, 왜 쟤는 그렇게 말을 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 실수로 연결될 수 있겠다.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갖추지 않는 것, 이것도 예의 실수가 있을 수 있겠고요. 눈치 없이 말하는 경우 오해할 수 있는 말과 행동들이 전부 다 말로 할 수 있는 말의 영역들의 어떤 실수에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동 실수도 있겠죠. 뭐 말과 행동이 보통 연결되니까 깜빡 잊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지 않아서 과제나 프로젝트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아니면 마감을 지키지 못했거나 늦거나 하는 것들 전부 다 행동으로 인한 실수죠. 또 주의 없는 행동을 통해서 누구에게 피해를 주는 것, 이런 것들도 실수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나서지 말아야 되는 행동을 함으로써 괜히 일을 더 벌리는 경우, 이런 것들도 실수라고 볼 수 있겠고, 또 나서야 하는 행동인데 하지 않았던 경우도 실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서 생활에서 내가 실수해서 그런데 말하기 애매할 때 있잖아요. 실수했는데 내가 나라고 내가 범인이야 라고 말하기 애매한 경우, 이런 모든 경우들을 자기 반성이라고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뭐냐, 실수를 인정하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제스처, 그거는 바로 실수를 통해 배운 점을 가슴에 새기는 거죠. 그 당시에는 물론 실수를 빨리 인정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어쨌거나 실수를 통해서 배운 점은 그러나 저러나 있을 것이다, 그걸 써주시고, 실수도 습관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아서 동일한 똑같은 실수를 하게 되면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런 배움이 있었느냐. 그리고 세 번째, 빨간색 중요하죠. 지식으로 배우고 경험으로 깨닫고 그 다음은 무엇이다? 그래서 실천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는 각오 같은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반복적인 실수를 하지 않는다. 우리 심평원이라는 조직은 아주 전문 조직이기 때문에 이런 자기 반성을 통해서 성장의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런 일원이 되겠습니다와 같은 각오로 여러분이 글을 써주신다면 무난하게 작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힘든가요? 자, 최대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또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번 볼게요. 동료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본인이 활용하는 다양한 방법, 의사소통 능력이죠. TMI이지만 예전에 일전에 어떤 영상을 올리니까 이렇게 제가 친절하게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우리 구직자들은 네가 한번 써봐라 이렇게 너는 그렇게 쉽게 말하지만 네가 한번 써봤니? 뭐 이렇게 감정 섞인 댓글을 써주신 분 계신데, 여러분들 글 쓰는 게 어렵다는 거는 알고 있지만, 자, 여러 가지 글들을 써보고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다 보면 글이 또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자기소개서는 사실 평가와 면접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글의 필력으로 승부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실제로 이 항목에서 요구되는 내용을 글이 필력이 약간 떨어진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기술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취업 코치가 주는 작성 팁 세 가지 내용을 또 살펴봅니다. 자, 동료와 굳이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 왜? 직장 생활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피해 갈 수 없으니까요. 싫었던 사람들, 싫어했던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 꼴 보기 싫은 사람들이 다 있다. 어디에? 여기 여러 상담하시는 분들, 여기 고객분들이 하는 분들, 민원인들도 있을 수 있겠고 내부 조직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사회적 동물로서 인간관계의 유지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가? 이런 거죠. 자, 인간관계는 편식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좋은 친구들, 마음에 맞는 친구들과, 그거는 이제 동아리 활동이고요. 그렇죠? 여기는 그렇지 않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낯가림 있는가? 맞춤형 소통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인가?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가? 조직 속에 융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가? 일단 여러분들이 채용되게 되면 여러분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어떻게 방법이 없다. 기업은 그런 측면에서 미리 의사소통에 관련된, 대인관계에 관련된 부분들을 확인하고 싶다, 이런 취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인간의 삶은 관계의 문제로 시작해서 관계의 문제로 끝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모든 관계, 사람 관계가 제일 힘들거든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걸로 모함을 받기, 오해도 받기도 하죠. 또 여러 가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하자. 요즘에 MBTI가 장안의 화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MBTI의 상대방의 장점을 알고, 또 여러분들의 MBTI 장점을 알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상대방 유형에 따라서 적용하는 것, 대화하는 것,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만의 방법이겠죠. 두 번째,
어차피 이해 영역은 찔끔입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 제가 종종 얘기하죠. 여러분들은 상대방을 이해하기 어렵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면 부모님도 나를 이해를 못하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해? 불가능해. 그렇다면 인정을 해라. 먼저 상대방의 사고와 신념과 생각들을 인정을 하고 그 인정의 법칙에서 벗어나지 않게 소통을 해라. 이런 것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역지사지의 자세를 해라. 그래서 대인관계 능력에 보게 되면 팀워크, 리더십, 협상, 갈등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역지사지 능력을 포함할 수 있겠죠. 자신만의 인간관계 법칙을 세워라. 저의 인간관계 법칙, 제가 많은 친구들에게 대답할 때 남과 다름을 인정해라. 이것이 첫 번째 인간관계다. 상대방의 신념에 도전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인간관계다. 이런 여러분들만의 관계 법칙을 세우고 간다면 좋겠죠. 최소한 적을 만들지 마라. 일을 해야 되니까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숨은 의도가 항목에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세 가지는 기억하자. 잘 듣고 상대방의 표정을 눈과 마음으로 보고 진심으로 공감하고 아낌없이 칭찬화와 같은 여러 가지의 기법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여러분만의 소통법을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세 번째, 그래서 나도 즐겁고 너도 즐겁고 우리가 즐겁기 위해서는 서로 맞춰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필살기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럼 면접관이 자소서 보고 딱 보고 1번 지원자분께서는 이런 소통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질문의 유도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 있었던 경험을 쓰시고요. 자, 스타 기법으로 경험 쓰는 거 여러 말씀을 드렸었는데 스타 기법 쓰시고 미래 선배들에게 기대감을 줘서 자, 진짜 성격 미인 왔네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어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번 항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사정신을 발휘했던 본인의 경험과 이를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를 작성해라. 자, 여러분, 봉사정신을 발휘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꼭 발휘를 해야 되는 걸까요? 왜 심평원은 이런 것들을 우리 구직자에게 요구할까요? 자, 심평원과 이 봉사가 무슨 상관인지 이걸 생각하면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겠죠. 자, 심평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은 섬김의 자세, 국민들을 섬기는 거죠. 국민들에게 봉사라는 기관이다 라는 측면이고, 심평원에 우리가 그런 비전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갖고 모인 사람들이 이곳의 집단의 사람들인데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이 질문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봉사를 물어보는 이유는 뭐냐? 어떤 의도가 있을까? 봉사란 저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행동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 은퇴한 분들, 훌륭한 분들 되게 많은데 이분들의 삶을 쭉 보면 대부분 본인들의 지식이나 재산이나 이런 걸 사회에 환원하거나 봉사를 통해서 어떤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눔을 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죠. 왜 그럴까요? 그러면서 굉장히 뿌듯한 삶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봉사라는 것이 베풀 때 더 큰 가치가 있고 내가 행복하다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다라면 좋을 것 같고요. 공공기관은 국민께 봉사하고 의료기관으로서 봉사기관에 일할 여러분들도 봉사자, 우리는 원팀이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속뜻이다. 자, 그러면 작성법에 있어서 여러분이 실제 있었던 경험을 꼭 찾아보십시오. 자, 여러분들의 필살기가 나오면 되겠죠. 자, 스타 기법으로 작성하고 봉사의 의미를 아는 자, 여러분들이 심평원의 동료입니다. 뭐 이런 느낌이죠. 그러면 여러 가지 사례가 있을 텐데 어떤 사례가 있을지를 좀 한번 찾아본다면 이런 사례를 찾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개개인의 경험을 전부 다 제가 알 수 없으니까 그냥 몇 가지 대표되는 경험들을 찾아본다면 헌혈이 제가 가장 숭고한 봉사라고 보는 거죠. 왜? 사람을 살리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자, 나도 헌혈을 했고 몇 번 정도의 횟수를 했고 가족들과 했고 친구들과 했고 동아리 멤버들과 했고 그래서 단체로 해보기도 했다. 그래서 이 헌혈을 나는 기부했다. 자, 결국 깨달은 점은 뭘까요? 자, 무엇을 얻었는지를 쓰라니까 헌혈을 했더니 사람의 생명을 살린다는 측면에 너무너무 뿌듯하더라.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더라. 자, 기술로 피를 만들 수 없는데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진짜 별거 아니라고 했는데 나의 피가 사람을 살리는 가치 있는 일이란 그 삶이라는 게 굉장히 뿌듯했다. 이런 것들을 배우고 느껴서 나는 꾸준히 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기부. 나는 좀 돈은 많지 않지만 기부를 할 거야. 돈을 통해서 국내외의 각종 단체들을 통해서 기부를 하고 정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지속성을 가지고 그랬더니 이 기부는 생존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더라. 이러면 인류애 같은 거죠. 자, 저기 아프리카라든지 이렇게 못 사는 국가의 친구들에게 후원하죠.
아이들 이름으로 또는 우리 가족 전체가 후원을 하고 있는데, 자, 이런 후원들을 해서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가 이제 다 많이 컸는데, 이렇게 크다 보니까 10여 년 동안에 이 기부를 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종료가 됐어요. 이 친구가 다 성인이 거의 다 돼서 이제 더 이상 이 후원을 받지 않는다고 그래서 커다란 사진이 이제 성장한 사진이 왔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지식에 대한 봉사도 있겠죠. 방과 멘토링 하는 것 대학생들 많이 하잖아요. 동료들에게 또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전달해 주는 것, 후배에게 또는 학교에서 전공 동아리를 통해서 지식을 전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사회에 기여하는 것, 배움의 기회를 공평하게 가는 것,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겠죠. 시간. 자, 나는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올림픽에 나는 봉사자로 참여할 거예요.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죠. 지자체 행사에 갈 거예요. 학교의 축제에 대해서 제가 봉사할 거예요. 이런 것들도 있겠죠. 소속감을 느낄 수 있겠다. 자, 기술, 집짓기라든지 도배나 장판, 코딩 등을 통해서 또 사회 환원하는 것도 있겠죠. 기술을 배워서 베푸는 것, 헌신의 가치와 공동체 의식을 배우고 느꼈다. 일단 제가 몇 가지 생각나는 것들에 대한 배우고 깨달은 점으로 경험을 전달했지만 얼마나 많은 봉사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전문성의 정의와 판단 기준을 기술하고 전문성을 묻고 있어요. 그 전문성을 활용해서 우리 원의 입사 후에 해낼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문성은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기관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 필요 없는 정보예요 라는 뜻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직무를 잘 알아야 되겠네요. 사업을 이해해야 되겠네요. 앞으로의 비전을 이해해야 되겠네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직의 능력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전문성이라는 것은 보통 자기개발 능력에 포함되는데 여기는 또 조직과 연결되니까 이 두 가지를 결합해서 우리가 쓴다고 생각하면 좋겠다. 자, 갑자기 정의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정의, 이게 무슨 피타고라스의 정의도 아니고 갑자기 전문성의 정의를 내려라. 여러분이 생각하는 전문성의 정의를 내리셔야 돼요. 판단 기준이 중요하겠죠. 전문성이 뭔지 모르겠어요, 코치님. 판단 기준을 제가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게요. 자, 공신력 있는 상장이냐, 국가나 정부나 기관이나 학교나 기업에서 여러분들에게 준 거냐, 공모전 등을 그 기관들이 주잖아요. 어디에서 입상했다, 마케팅 공모전 이런 식으로. 발명대도 마찬가지고, 수상 영역 평가를 누구로부터 받았느냐, 특허에 등록이 됐느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공신력을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죠. 두 번째, 이 공신력에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는 없으나 그 당시에 전문가라고 하는 기술자, 기술사 이런 분들이 평가를 해줬다, 교수님이 피드백을 해줬다와 같은 자소서의 정성적 요소들은 그렇게 적어도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소재화할 수 있겠고, 세 번째, 자, 그런데 세 번째는 이것들을 번외적으로 보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방식으로 한 거예요. 새롭게 적용을 했더니 이것이 잘 적용이 돼서 좋은 평가로 이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이론과 성공 법칙이 나온 거, 이런 것들도 포함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입사 후 해낼 수 있는 일은 뭐냐, 결국은 우리 원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을 물어봤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질문의 핵심이죠. 첫 번째로 채용 직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 확실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술하시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역량, 기술과 지식 등이 필요한지를, 왜 필요한지를 기술한 다음에 마지막 여러분들이 전문성이라고 하는 그것, 정의 내린 그것이 우리 기업에 어떻게 기대할 수 있을지를 이거 오타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번째로 넘어갈게요. 자, 5번째, 네 번째, 네 번째 추가적인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직무기술서 앞선에 이제 뭐 심사직과 행정직을 처음에 봤는데, 그럼 여러분 심사직, 행정직, 연구직, 전산직, 여러분의 직무기술서가 있어요. 밑에 보시면 이렇게 직무 수행 내용이 있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업무를 할 때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성은 있는가? 물론 이 개발이니까 이 개발에 관련된 것은 내가 코딩을 잘한다, C나 자바나 뭐 이걸 잘한다, 뭐 DB를 잘한다, 파이썬을 잘한다, 뭐 기술 스택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을 텐데, 그런 것들, 또는 심사직이나 행정직이나 연구직이라면 직무에 관련돼서 또 직무의 수행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는지를 써주시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심평원에 기여할 것인가,
간호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간호행정직 많이 쓰시는데 그러면 내가 현장에서 간호에 관련된 부분들, 의료수과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보험 적용이 안 되는 것, 또 과다하게 청구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더라. 보험의 사각지대가 있더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심평원에 새롭게 도입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 많은 보험들이 일단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질병이라는 것이 없어지기도 하고 새롭게 나오기도 하고 과거에 발병되지 않은 것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환경에서의 전문성을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5번째 항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항목, 직무와 관련된 본인의 경험을 기술하시고, 직무와 관련된 다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 같아요. 우리 원의 지원 동기에 영향을 준 부분이 있는가? 개인적으로 이런 자기소개서 항목은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스토리가 연결되거나 아니면 따로따로 항목을 출제를 하면 좋겠는데, 이것도 중복되고 저것도 중복되는 느낌의 서류이긴 하나 이건 또 제 영역은 아니니까 일단 항목을 분석해 보자면, 자, 직무와 관련된 본인의 경험이 우리 원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물어보고 있어요. 자, 제가 드리는 작성 팁은 수행 직무가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두 번째, 관련된 경험이 심평원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지를 점검해 봅니다. 이 경험이 심사에, 연구에, 행정에, 개발에 이렇게 전산 쪽에 연결이 되는가를 살펴보시고요. 직무 경험과 역량을 심평원이라는 공기업에서 수행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이런 경험을 해봤는데 굳이 이걸 심평원에서 해야 되나? 간호 쪽은 그럴 수 있겠죠. 연구직도 비슷하지만 행정직 같은 경우는 굳이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정리해보자면, 자, 3가지로 할 수 있을 건데, 심평원을 목표로 하고 직무 경험을 한 경우는, 혹은 심평원의 직무와 연결되는 경험을 꼭 찾아보시고요. 두 번째, 심평원이라는 기관의 설립과 운영의 목표와 본인이 직업, 직무적인 측면에서 경험, 도전해보고 싶은 일이 있는가, 연결고리가 있는가를 찾아보시고, 세 번째, 직무 즉 일이라는 측면에서 계기가 생기면 흥미를 가지게 되고 해보고 싶은 일이 생겼는데 그 분야가 심평원의 일과 연결되느냐, 이렇게 생겨볼 수 있겠죠. 아마 직무별로 스무스하게 계기를 만들어주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흥미가 생겨서 일을 하다 보니까 흥미가 생겼고 관심이 생겨서 알아보니까 이런 점이 법적인 부분에서 또는 혜택이라는 측면에서 좀 미흡하더라, 안타까운 환자들을 보게 됐고 그런 환자들을 보면서 내 경험을 활용해서 좀 도움을 주고 싶더라,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줬다고 하면 5번 항목은 그대로 갈 수 있겠죠. 개발자라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행정 관련된 부분들도 여러분들만이 갖고 있는 직장 관의 개념들, 또 보험에 관련된 전공이나 외부 교육들, 이런 것들을 연결고리를 가진다면 충분히 이야기를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행정, 간호, 연구, 개발 경험들을 흐름도를 보자면 써주시고, 직무기술성의 직무 내용과 일치되는지를 파악한 다음에 심평원의 직장관, 직업관 등의 적합도, 부합도를 써주시고 개인적 비전을 심평원에서 이루겠다, 이런 프로세스를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까지였네요. 6번째 항목입니다. 탁월한 성과를 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경험. 이건 자기계발 능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차별화된 경험을, 강점을 써라라고 해서 NCS 직업기초 능력의 자기소개서가 적절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드리는 팁. 자,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해야 했던 상황과 경험을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있습니까? 예를 들면 전공이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욕심을 냈다. 업무 수행을 하는데, 인턴을 하는데, 실습을 하는데, 과제를 하는데 부족함을 느껴서 욕심이 생겼다. 전문가라는 목표가 애초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시작부터 끝을 보고 싶었다. 롤모델이 있는데 그 롤모델이 너무너무 멋져가지고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다. 흥미가 발전돼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이건 여러분들이 전공에 따라서 직무에 따라 다르겠죠. 그런 것들을 찾아보시고, 두 번째, 꾸준하게 노력한 내용과 경험을 정량화해라. 많은 경험, 다양한 경험이라고 우리는 모른다. 면접관들, 평가자들에게 정량화 수치 작업을 꼭 해줘라. 그래서 알고리즘 풀이를 100개, 200개, 300개, 1000개를 해봤다. 코딩을 하루에 10시간씩 해봤다. 좀 불가능하겠네요. 그렇죠? 논문 해석 등을 해봤다. 며칠, 몇 시간, 몇 달 활동 등을 해봤다. 이런 식으로 정량화 관련된 이야기를 써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세 번째로 내세울 만한 성과물이 있어야 돼요. 성취의 결과물이 있어야 된다. 정량화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 곧 신뢰도다.
자, 전공 지식을 역량했다면 뭐 좋은 성적을 냈다, 아니면 몇 개 권을 읽었다와 같은 것, 특정 분야 전문성, 기술 포함, 나는 뭘 잘한다, 학회 활동 등등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정량화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를 고민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강점을 활용해야 된다. 활용성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입사 후 제가 갖고 있는 전문성, 탁월한 성과의 노력의 경험을 이어가서 심평원에 제가 지원한 직무에 어떻게 적용, 활용,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와 같은 형태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심평원의 6가지 항목을 전부 다 살펴봤고요. 자, 여러분들의 심평원의 합격을 응원하면서 이상 박세영 코치였습니다. 파이팅!